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로 여겨지는 그리스 테오페트라 동굴의 인공 돌벽은 23,000년 전 빙하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차가운 바람과 맹수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거친 자연석을 얼기설기 쌓아 올렸습니다. 제주도 돌담처럼 모르타르 없이 돌을 쌓아 올리는 건식 기법은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건축 방식입니다. 12,000년 전 인류 최초의 신전 괴베클리 테페에서는 자연석 사이에 진흙 모르타르를 덧바르는 습식 기법을 사용하였고 벽면을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9,000년 전 최초의 도시 팔레스타인 에리코에서는 가장 오래된 진흙벽돌 성벽이 발견됩니다. 진흙과 볏짚을 뭉쳐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은 운반 및 다루기가 쉽고 일정 크기로 규격화되어 작은 주택부터 대형 지구라트까지 만능으로 애용되었습니다. 진흙벽돌은 이집트, 수메르, 인더스의 초기 문명 탄생에 기여한 중요 발명품이었습니다. 다만 진흙벽돌은 비가 오면 금방 부스러져 내구성이 약하고 충격, 특히 지진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선왕조 시대까지 대부분의 건축물은 진흙벽돌로 만들어졌으나 고왕국 사망조의 천재 건축가 이모텝은 진흙벽돌 대신 석회암 벽돌을 사용하는 혁신적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건축물의 내구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모텝은 조세르 왕의 마스타바를 6단으로 증축해 나갔고 기존에 없던 계단형 피라미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미관상 아름답지 못한 모르타르를 전혀 보이지 않도록 외장석을 빈틈없이 배치하는 새로운 양식을 선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외장석 뒷면에만 모르타르를 발라주고 겉면은 빈틈없이 매끈하게 다듬어 건물 외관을 백옥 피부 미녀처럼 고급스럽게 치장한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직육면체 돌블럭을 빈틈없이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건식 방식을 에슬러 메이슨리, 마름돌 석공술이라고 부릅니다. 잉카의 코리칸차 태양신전은 에슬러 석공술의 최고본 건축물로 안산함 돌블록 하나하나가 예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단순한 사각형 패턴의 밋밋함을 탈피하기 위해 모서리 일부를 변형시킬 수 있으며 다각형 돌블록의 초기 형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집니다. 벤트 피라미드의 외장석에서 복잡하게 맞물린 다각형 돌블록 기법이 최초로 발견되는데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것인지 혹은 빈틈을 메꾸다 보니 우연치 않게 시도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쿠프 대피라미드의 내부 본체는 모르타르로 붙여주는 습식 기법을 사용했으나 외장석은 모르타르가 드러나지 않는 건식 기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외장석을 다각형 디자인으로 꾸몄는지 여부는 남아있는 외장석이 극히 드물어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 통로의 화강한 벽면은 건축 공학사의 이유로 삼각형, 사다리꼴, 불규칙한 오각형부터 팔각형까지 다각형 돌 블록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주변에는 왕족과 귀족을 위한 마스타바 무덤이 동편에 30기, 서편에 150기가량 위치합니다. 이 중 일부 마스타바에서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것이 분명한 다각형 패턴의 외장석이 발견됩니다. 당시의 마스타바를 재현한 영상으로 순백색 외장석을 다각형으로 매끈하게 정돈하여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다각형 돌벽은 제작이 훨씬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대신 눈에 보이는 겉면에만 공을 들이고 가려지는 부분은 대충 헐겁게 마무리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눈속임을 하는 일종의 마술 트릭과 유사합니다. 카프레 계곡 신전 또한 커다란 다각형 패턴의 화강한 블록들이 빈틈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경이로운 건축물이지만 실상 돌벽 뒤에는 모르타르 범벅의 거친 벽면이 가려져 있는 이중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카울의 피라미드는 쿠프와 카프레 피라미드보다 크기가 훨씬 작지만 대신 외장석을 붉은 화강암으로 꾸미는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다만 피라미드 외면 전체를 화강암으로 꾸미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고 힘들기 때문에 고급 세단의 투톤 칼라 도색처럼 16층까지 밑면만 화강암으로
나머지 윗면 4분의 3은 흰색 석회암으로 꾸몄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쪽 입구와 동쪽 예배당 두 곳만 평평하게 다듬었고 나머지 화강암 외장석은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모든 외벽을 완벽하게 다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더 이상 동원하기 어려운 혼란한 정치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멘카우레의 뒤를 이었던 셉세스카프는 자신의 피라미드를 제작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초라한 사카라 마스타바에 묻혔습니다. 이후 중왕국, 신왕국 시기에는 극히 일부 신전에서만 다각형 패턴이 발견되고 거의 대부분 직사각형 돌블럭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의 다각형 돌블럭이 직사각형 모서리 일부를 조금씩 변형시킨 단순한 형태에 그쳤던 반면에 기원전 6세기 그리스에서는 훨씬 변칙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정한 다각형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벌집을 연상시키는 델피 신전의 우아한 다각형 돌벽은 밋밋한 벽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으며 수차례 지진을 견뎌냈을 정도로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에피루스 지역의 네크로만테온 신전은 저승으로 들어가는 하데스의 문이라 불렸던 곳으로 다각형 돌담이 신전의 신비감을 증폭시킵니다. 같은 시기 이탈리아의 코사, 아메리아, 라지오 지역에서도 동일한 다각형 양식이 유행했으며 외눈박이 거인이 지었다는 전설로 인해 사이클로피안 속초라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 또한 뒤에 진짜 벽돌벽이 숨어있고 다각형 돌벽은 장식처럼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복잡한 다각형 석벽을 제작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나무 크레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크레인을 사용하면 돌 블록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완벽하게 결합할 때까지 다듬는 시행착오 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체적 직관력이 뛰어난 감독관이 가장 적합한 돌을 잘만 선별해준다면 시행착오, 즉 노동자들의 고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시행착오 방식은 무척 번거롭고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축학자 빈센트 리는 통나무를 끼워 맞출 때 사용하는 컴퍼스 스크라이빙 기술을 적용하여 단 한 번의 가공을 완료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스크라이빙이란 나무 막대와 추, 목탄의 단순한 컴퍼스를 사용해 평행선을 그어 잘라낼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받침돌 형태에 맞추어 공중에 떠있는 윗돌을 가공하면 돌이 흔들려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윗돌 모양에 맞추어 받침돌을 잘라내는 게 훨씬 수월하고 합리적입니다. 드러나는 앞면의 접합선과 꼭지점만 완벽하게 맞춰주고 나머지 옆뒷면은 대충 엇비슷하게 다듬어 벽 속에 숨겨버리면 감쪽같이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10년 동안 홀로 다각형 돌담을 쌓아 올린 수학선생님 박연섭 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가급적 돌을 다듬지 않고 모양을 있는 그대로 맞추어가는 작업을 반복해 무려 1km에 이르는 돌담을 홀로 완성시켰습니다. 즉, 3D 입체 디자인이나 초음파 절삭기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없더라도 퍼즐을 맞추듯 적합한 돌을 선별하는 직관적 능력과 돌을 매달아 놓을 수 있는 기준기, 나무 컴퍼스, 충분한 노동력만 뒷받침된다면 다각형 석벽을 만드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번거로운 제작 과정 때문에 다각형 석벽은 수십 세기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6세기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들이 경쟁적으로 성을 짓기 시작하면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흙 언덕 사면을 돌 옹벽으로 둘러친 높은 기단을 만들어 적의 침입과 지진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특히 오사카성은 거대하고 완성도 높은 다각형 돌벽으로 유명하며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정약용 선생님의 고중기를 사용해 축조된 수원화성의 성벽 일부에서도 다각형 돌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화성 축조에 사용된 농로는 그리스의 나무 크레인과 거의 모양이 동일하며 높이 11m, 3층 높이, 무게 10톤까지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터섬의 아우 비나프 유적에서도 정교한 다각형 돌벽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에서 다각형 돌벽이 제작되었으나 잉카의 다각형 돌벽만큼 비교 불가의 압도적 위용을 자랑하는 곳은 없습니다. 수십 톤에 이르는 거대한 암석들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으면서도 유려한 곡선미의 장중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잉카의 다각형 돌벽은 모서리를 둥글게 갈아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엠보싱처럼 볼록하고 풍성한 입체감을 더해줍니다. 둔각의 부드러운 모서리는 미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운송과 건설 작업 중 모서리 파손을 방지하는 이점을 갖습니다. MIT 연구원들은 둥근 형태의 다각형 거석이 굴리거나 돌리기가 쉬워 노동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직접 재현해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모아의 거석상을 밧줄에 매달아 마치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이동시켰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장 피에르 프로첸의 논문에 따르면 잉카인들은 안반을 나무 세기로 반듯하게 채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산중턱에 널려있는 바위를 선택해 모서리만 부드럽게 다듬은 후 오로지 인력만으로 이송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고산지대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피라미드 형태의 높은 신전을 건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신 경사진 지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돌옹벽을 만드는 데 치중했습니다. 안데스의 농부들은 수천 년에 걸쳐 가파른 산을 농경지로 경작하기 위해 계단식 테라스 형태의 농경지인 안데네스를 발전시켰습니다. 돌옹벽은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하고 밤 동안은 열을 방출해 서리에 민감한 옥수수의 냉해를 방지했고 옥수수의 고도 한계선을 3000m에서 3500m로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홈을 파는 길쭉한 돌을 연결해 마을과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들었고 튼튼한 대형 석재 창고를 건설했습니다. 도롱벽의 테라스 농경지는 특히 잉카 제국 이전의 와리 문화 시대 때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와리 문화의 대표유적인 피키야크타는 모르타르 없이 촘촘하게 도롱벽을 쌓아 올리는 건식 석조 기술이 장인의 경지에 올라섰음을 잘 보여줍니다. 참고로 도롱벽의 대각선 돌출부는 테라스를 오르내리는 계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잉카의 경이로운 다각형 돌벽 기술은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티아나쿠 문화의 정밀한 석재 가공 기술과 와리 문화의 옹벽 쌓기 기술력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쿠스코의 로카 골목은 잉카 최고 신전 코리칸차에서 4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심거리로 다각형 돌벽의 상징인 12각형 돌이 위치합니다. 로카 골목은 단순한 사각형의 에슬러 돌벽과 복잡한 다각형 돌벽이 혼재된 양식을 보여줍니다. 일부 구간은 지배자의 권위와 종교적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해 퓨마를 형상화하거나 뱀 문양을 새겨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목길을 걸을 때 돌벽의 앞면만을 볼 수 있으며 뒤편 사진은 공개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석벽 뒷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 골목 상가 내부 사진들을 찾아본 결과 확실치 않으나 뒤편은 평범한 모르타르 돌벽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벌어지고 손상된 돌벽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뒤에 또 하나의 거친 벽이 존재하며 돌블록의 앞뒤 폭이 생각보다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쿠스코 골목 또한 평범한 진흙 모르타르 내벽이 숨겨져 있는 이중 벽면 구조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로카 골목의 다각형 돌 블럭들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기중기로 매달아 무게를 견뎌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잉카인들이 기중기를 사용했다는 기록과 흔적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통나무 경사면 혹은 슬라이딩 썰매를 이용해 윗돌을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무 기둥으로 돌의 한쪽 면만 비스듬하게 들어올려 고정하고 컴퍼스로 선을 그어 잘라낼 곳을 지정해 줍니다. 마치 자동차 보닛을 열 때 막대로 고정하듯 돌출부는 나무 기둥이 걸쳐지던 거치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돌출부는 석재 아래쪽에 대부분 위치하며 돌출부 밑에는 나무 기둥이 눌린 듯한 검은 자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멘카울의 피라미드의 외장석 돌출부 또한 동일하게 나무 기둥을 받치기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로카 골목의 석벽보다 훨씬 규모가 거대한 싹사이 와만의 돌벽에는 나무 기둥이 걸쳐 잡던 흔적이 더욱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바위는 높이 8.5m에 무게가 200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고 크기가 작은 윗돌도 무게가 20톤에서 100톤에 이를 정도로 무겁습니다. 즉 기중기가 아닌 나무 기둥으로 석재를 들어올려 모서리를 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싹사이 와마는 15세기 파차쿠티 왕 때 70년에 걸쳐 4명의 건축가와 3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대규모 공사였다고 전해집니다. 학자들은 잉카 제국 전성기 때 인구수를 10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원 가능한 노동력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곳 유적 또한 계단형 테라스 한쪽 벽면만을 꾸며놓은 전형적인 돌 옹벽 구조이며 돌의 앞뒤 폭이 상당히 짧은 납작한 형태입니다. 싹사이 와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트릭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석의 성분이 보기와 다르게 단단한 안산암 혹은 섬노감이 아니라 푸른 회색빛의 석회암이란 것입니다. 2012년 페루 문화재청은 성벽 일부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는 것을 발견하고 지오레이더 스캐닝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지질학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암석 샘플 일부를 성분 분석하였고 놀랍게도 화석 껍질과 유기물을 함유한 산성 액체에 녹아내리는 미세 결정의 규산질 석회암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3km 거리 언덕에 위치한 채석장의 석회암과 성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싹사이 와만의 돌벽은 두드리면 통통거리는 듯한 가벼운 소리가 나며 물은 석회암 재질 덕분에 석공들은 구부러진 형태까지 자유자재로 수월하게 가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피에르 프루체는 간혹 돌 사이 간격이 좁아 윗돌을 위에서 삽입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쐐기 형태의 돌을 앞쪽에서 밀어 넣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거대함 속에 정교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잉카의 다각형 석벽은 인간의 노동력이 얼마나 믿기 힘들 만큼 경이로운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명징하게 증명하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